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코인게이트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위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3대3 찬성 반대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건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다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방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코인 방탄 의혹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아직 손에 쥐지도 않는 공천을 갖고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왜 국회에서 징계가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코인 방탄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역주행. 경향신문 5면 기사. 역주행. 어떤 기사일까요? 코인 방탄까지 추가된 민주당. 경향신문조차도 코인 방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다라고까지 헤드라인에서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하루 전에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 윤리를 세워가겠다라고 결의했는데 그게 무색해졌다. 경향신문이 뼈아프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도부가 압박한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이 오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리소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모두 다 부결 던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의 비판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백지화, 한겨레신문 3면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나섰습니다. 신공항 등 SOC 축소,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에서 이 잼버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새만금 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논란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200mm, 한국일보 이면입니다. 내일부터 태풍 하이쿠의 영향을 받습니다. 한반도 상륙 하나 변수인데요. 기상청은 내일부터 판가름 날 것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는 200mm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최저치,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서울 초중고생 12년 후에 반토막이다. 학교들 분교 내지 폐교, 속출한다. 이게 다 인구 절벽 때문입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경쟁력인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그리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찬성 3, 반대 3 동수가 나왔기 때문에 제명안은 없었던 일이 돼버린 겁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오더가 있었던 거 아니냐,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윤리개혁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이게 깨졌다. 오늘 이른바 진보 매체들도 강하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결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말이죠.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3, 도3 해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소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김남국 국회의원 제명안은 부결로 끝났고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겁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에 대한 혹시 당 지도부 간의 사전 논의나 이런 게 좀 있었는지. 그건 없었습니다. 의원들 간의 논의는 이 건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렇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의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럼도 참작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3대3 그러면 어떻게 인원이 구성돼 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찬성 3, 반대 3 이렇게 예측되고 있어요. 국회 윤리특위 1 소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3명, 민주당 의원 3명. 결국 송기현 의원, 김혜재 의원, 이수진 의원, 민주당 소속 3명 의원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된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양수 1 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이 김남국 제명안 부결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하루 전날 윤리개혁 선언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맞춰가겠다라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코인 방탄을 해줌으로써 전날 민주당의 결의문 자체가 퇴색됐다, 위선적이다. 오늘 경향신문 등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거 민주당 소속 3명 의원이 다 반대표 던진 거죠? 방금 송기현 그 수석 부대표 얘기 들어보면 선출직을 어떻게 제명시키냐. 예. 그럼 민주당 3명이 당연히 반대표를 던진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하러 김남국 구하기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막판에 불출마 선언하기 전까지는 뭐 여야가 크게 징계할 것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지난 22일에 그 소위 이제 열리기 직전에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이제 함으로써 좀 뭐 민주당에서 뭐 동정표나 기류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만 예.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을 따르면 그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명을 결정했죠. 권고안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여야 한다는 거는 강행 규정에 이건 예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고안에서도 전원 일치로 좀 제명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리고 아니 지금 이 무소속으로 지금 탈당한 그런 의원에게 무슨 불출마 선언이 무슨 그런 어떤 그런 큰 뭐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아니죠. 그럼 김남국 의원은 도대체 탈당한 다음에 본인이 출마 생각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출마를 한들 되겠습니까? 낙선이죠. 아, 출마한들 당선이 되겠냐? 아니,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라는 것이 뭐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어차피 불출마 또는 낙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닌데 마치 엄청난 걸 지금 내려놓은 것처럼 하면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러한 그 전원일치의 제명안을 지금 부결시켰다. 이거는 어제 저도 원내 논평을 냈습니다만 이거는 김남국 구하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낸 저는 자살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언론이 다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의 어떤 그런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스로의 개혁을 할 때 국민들께서 정치를 신뢰를 하는데 지금 스스로 지금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무려 그 가상화폐 이 거래를 지금 16번을 했고요. 국감 때 또 23번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방만하게 국회 업무를 하는 그런 의원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국민의 힘으로서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고 더 이상의 그 민주당에게 정치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김근식 교수님. 네. 그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했을 때 징계 직전에 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좀 당황? 솔직히 말하면 좀 황당한 기류가 있었던 게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누가 공천 준대? 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술렁였거든요. 누가 공천 준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데 불출마 선언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보니 효과가 있군요.
그래서 혹여 국회 일각에서는 이거 민주당 의원들, 1소위 위원들하고 김남국 의원 사이에 이른바 약속 대련,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짜고치기 아니냐. 네. 조간신문은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마치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처럼 동료 입장에서 그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전재희 의원이 설명 잘하셨습니다만 탈당을 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당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희박하죠. 그렇다면 불출마 이후에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소속 출마밖에 없는데 네. 안산 단원에서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희박하거나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출마가 무슨 의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불출마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적어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안 됐다, 희생을 각오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요.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퇴 선언해야 됩니다. 사퇴 선언하면 이 당연하죠. 정도는 된다. 의원직을 사퇴하는 선언을 하면 그러면 굳이 제가 제명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잠깐. 예. 그럼 불출마 선언과 사퇴 선언의 차이는 남은 9개월간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느냐 그렇죠. 아니면 중도에 멈추느냐의 차이겠군요. 그거죠. 그러니까 사퇴 선언을 하면 그건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놨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소위에서 열어가지고 투표를 해서 제명을 하니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출신입니다만 새누리당의 심학봉 의원이라고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됐는데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를 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불출마가 그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니면 김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친 고스톱이 되는 거죠. 야, 1시간 전에 빨리 불출마해. 그럼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투표를 일주일 미룰게. 미룬다 하면은 아이고 불출마했으니까 우리가 봐줍시다. 라는 걸로 결론이 나버린 셈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불출마보다는 의원직 사퇴라는 게 훨씬 깔끔했고 말씀하신 9개월 월급 받는 거, 뭐 세비 받는 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 9개월 세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제가 느낍니다만 우리 한국 정치가 어느 순간부터 염치가 없는 정치 문화가 팽배해졌어요. 9개월 세비 크죠. 물론 클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예. 9개월 세비를 포기하고 깔끔하게 의원직 사퇴를 하면서 차후에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렇게 9개월 세비 더 받아서 질질 끌으면서 배지 유지한다고 하면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당의 두 분 강하게 비판 의견 주고 계십니다.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더 아니냐, 오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했지만 당 지도부에 오더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지금 국정이 워낙에 난맥상이고 현안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오더 내릴 우리 지도부 여력이 없습니다. 여력이 없다. 그리고 오더 내리지도 않고요. 송기원 원내수석 얘기했듯이 아마 이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에는 제명이라는 게 처음 있는 한다면은 엄중한 사태죠. 그러니까 원내 쪽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여러 자문도 구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지도부가 이렇게 해라. 지금 민주동당에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당대표 앞에서도 지도부 앞에서도 사퇴하라는 게 우리 민주당입니다. 심청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왔었잖아요. 인당수. 아니 그러니까요. 뭐 저기 국민의힘하고 많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다른 얘기하면 배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당은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비판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이런 국민들이랄지 여론의 비판 들으니까 좀 따끔하기도 하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그 소위의 위원들은 여러 가지 현실과 뭐 이상이랄까 이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장은 그 부출마 선언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이고 젊은 청년 정치이고 다음 총선에 현역 의원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작은 무게감은 아닙니다. 꽤 저는 중요하게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아마 따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권영세 의원의 코인 거래를 했던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돼 있는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이랄지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인가요? 이 두 분은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을 이미 권고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특위가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박덕흠 의원은 가족회사에다가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는 엄중한 특혜 의혹이 있죠.
이제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기간 동안이랄지 이 일하는 동안에 코인 거래했다는 거 이건 정말 저는 뭐 제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예. 그리고 김남국 의원 여러 차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게 벌써 넉 달이 됐거든요. 그럼 검찰이 수사를 아마 가열차게 했을 겁니다. 뭐 압수수색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넉 달 동안에 지금 도덕적인 문제는 분명히 김남국 의원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엄중하고. 근데 지금 많은 우리가 언론이랄지 여당에서 제기했던 거는 심지어는 무슨 대선 자금 얘기까지 허무맹랑한 의혹까지 제기했었잖아요. 그 핵심에는 뭡니까? 비종별할지 불특정 아주 불공정한 거래 의혹 아니면 불공정한 자금 의혹 이런 걸 제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드러난 게 없는 거 보면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거나 김남국 의원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될 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예. 형평성, 그동안 드러난 뭐 사실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 민주당 또 제 식구 감싸기. 한겨레 신문조차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결국엔 코인 방탄, 내 식구였다라는 것을 민주당이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 민주당이 하루 전날에 워크숍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 기준을 지키겠다라는 결의문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게 깨졌다라는 비판도 매섭습니다. 여당의 비판부터 들어보시죠.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국민께 내어놓은 8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밀니다.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 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민주당 워크숍 결의문 어떤 내용이었길래 오늘 경향신문 헤드라인에 위선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8. 정치윤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거 하루 만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깨졌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모든 조간신문들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이 국민 눈높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하루 전날에 했던 약속이 무색해졌다. 더 나아가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이재명 대표랑 가깝기 때문에 애초부터 각본대로 짜고 친 거였다. 예상된 방탄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음 총선이랄지 지금 민주당 지지도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나왔었을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인데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충성을 했던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호위무사 중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의리를 지켰다. 예. 그래서 결국 구해줬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내기 직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김남국 의원의 머릿속에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빨리 해라.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아까 우리 짜고 치는 곳수변에 얘기했는데 뭐 치밀하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민주당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송기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출직 공무원을 제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모두로 징계 내용에 제명을 넣어요. 그러면 제명 삭제해버려야죠. 선출직 직원을 어떻게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제명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럼 징계에서 그 대목은 빼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징계 리스트에서 제명을 지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은 뭐 경강부회란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본업은 코인이고
국회 와서 알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국회를 무시한 거고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구속된 사건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결시킨 것은 결국은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뭐 보답이었다. 예.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당한 의원까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모두가 부적절하다라고 인정하는 의원의 의혹까지 민주당이 나서서 방탄해 준 것. 그 이유가 뭘지가 궁금한데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민주당이 사과했던 거잖아요. 명백한 의혹이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걸 왜 이렇게 구해줄까? 근데 정말 검찰에서 이렇게 4개월 동안 뒤져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복당시켜줘야죠. 그 내년 총선에서 공천 주야죠. 그래도 국민의 심판을 또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민주당 기류는 뭐였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제명하는 이게 당대표가 사과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없고 많은 의원들이 제명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총선 출마 거의 불가능한 의원이 불출마 선언 하나 한 거 가지고 그걸 명분 삼아서 저렇게 이제까지 제명하겠다는 취지를 완전히 뭐 없애버리는 이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과의 약속을 또 저버렸잖아요. 그럼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런 식으로 계속 내로남불하고 도덕성을 회복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것을 이제 깡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앞으로 내로남불의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민주당의 이 방탄 의혹, 정의당도 매섭게 비판했습니다. 최악의 선례다.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코인 방탄으로 김남국 의원은 무기한 면죄부를 받아들게 생겼습니다. 다른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가 드러나도 징계할 수 없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정의당은 제명한 부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2 김남국의 등장을 막겠습니다. 가산자산 전수조사의 조속 추진과 김남국 방지법의 실효적 제정 등 가산자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건 당 지도부에 오더가 있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당 지도부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에요. 애초에 당 지도부에 예.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잘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치력에 보는데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으면 거기가 수백억 수십억을 했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지금 내로남불 때문에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린다. 이 얘기를 왜 또 들어야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정치력입니까? 국민의힘 비판 안 해도 되겠는데요? 김종민 의원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냐. 당 지도부가 이거는 확실히 지시했다고. 이거 내가 확신한다. 공천을 얼마 안 남긴 비명계 김종민 의원이 막 성토를 하네요.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죠. 그리고 저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좀 앞서 나왔습니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참기기,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김남국을 챙겼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입장에서 한석이 굉장히 지금 귀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의석이 귀하다. 예, 왜냐하면 아마 이제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대북송금 사건 지금 뭐 9월에는 조사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이나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비명계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김종민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석이 굉장히 귀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석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확실한 김남국 그래서 의원의 확실한 내 편이 필요하다. 지지가 필요하다. 예. 그렇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김남국 강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횟수가 200번이 지금 넘는다 이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정직하지 않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 한두 번 했나 봐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횟수가 200번이 넘었단 말이에요. 금액도 뭐 한 몇천 원 수준 아니겠습니까?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 제출, 자료 제출 계속 한다 그러고 결국은 안 하고 뭉개고 이번에 제명 부결로 끝났습니다. 자료 제출 안 한 거예요. 김남국 의원은 정말 부정직한 네. 정말 거짓말을 국민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인식이 지금 돼 있거든, 국민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을 감싸냐. 이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오도 내린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한석이 아쉽다. 네, 그래서 저는 왜 김남국 의원을 그렇게 감싸는지가 참 의문이고요. 예. 이게 뭐 이순신 장군이 하신 명언. 이순신 장군이요? 예, 사즉생 생즉사. 살고 정말 자면 죽을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내가 몸을 던져서 민주당을 구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예. 가졌으면 본인이 진짜 스스로 사퇴를 했으면 저는 김남국 의원의 미래, 민주당에게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생즉사의 글을 걸은 거죠. 나 혼자 살자고 눈물의 이 쇼를 보이고, 그리고 또 동정을 얻어가지고 또 이 제명안이 부결되고, 결국은 저는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은 생즉사의 글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심청이에 뭐 이순신 장군 네. 옛날에 저희들이 참 좋아했던 이야기들 많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여당 내에서 이런 의혹이 많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들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때 확실한 한 표 때문에 의석이 아쉬워서 무소속 김남국을 살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 함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영장이 언제 들어올지, 체포동의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게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대표는 본인이 가겠다고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 가서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는 걸 대국민께 약속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검찰에도 촉구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 마치 표결에 부결표 한 표를 구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을 이번에 그렇게 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짜고 다 그렇게 한다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하죠. 우리 국민들 뭐 얼마나 호응하겠습니까? 전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제명이 과하다고 이제 저런 표결 결과가 나왔죠. 다른 징계를 논의해서 예. 된다면 징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징계 합니까? 그건 저 뭐 정확히 모르죠. 왜냐면 윤리특위는 뭐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대통령이 다 지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 예. 드리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번 일에 대해서 매섭게 지적하시고 질타하는 부분 저는 뭐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정말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고 지적을 받고 비판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무슨 뭐 지금의 실정을 다 덮는 것처럼 뭐 건수 잡은 것처럼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과도한 정쟁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봅니다. 저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천 헌금 의혹 숱한 의원들이 나왔지만 검찰이 수사 한번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 정말로 그 전날 워크숍에서 나왔는데 맞지 않다. 제가 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저는 또 민주정당이니까 지적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이거를 가지고 무슨 당 지도부가 이번에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징계를 하지 마라. 그걸 다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런 비판이 나올 걸 뻔히 알 텐데 그렇게 했다? 저는 그건 과도한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선례와 의원 제명에 따른 어떤 엄중함이랄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뭐 법에 적용되는 부분들 이런 걸 따진 것 같고요. 다른 의원들 간의 문제 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볼 때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이 부분이 잘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 의원들이 또 징계 절차까지 여러 번 미루지 않았습니까? 다퉈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거니까요. 조금 더 차분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17일이었죠. 김남국 의원이 눈시울이 붉혔던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먹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 위주로 좀 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윤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명 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걸 다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문 좀 닫을게요.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은 SNS에 앞으로 9개월 동안 김남국 의원에게 세금 6억을 더 써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비가 계산해보면 그렇게 되는군요. 앞으로 9개월 동안 세금 6억을 김남국 의원을 위해 더 쓰라는 거냐, 아니면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로 세금 6억을 채울 거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기소를 했죠. 그런데 그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이 조민 씨의 허위 스펙을 직접 작성했는데, 특히 이 특정 호텔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문건조차도 조국 전 장관이 조작했다. 검찰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텔 인턴십까지 조작했다. 법조계에선 이쯤 되면 조작의 달인이다, 이런 비판이 나와요. 조민 공소장,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 팰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 서류 작성, 호텔 관계자 통해 법인 인감 날인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다는 겁니다. 아쿠아 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명서까지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조작에 관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감은 호텔 관계자를 통해서 가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글자 때문에 이게 딱 걸렸다, 이런 게 나와요. 호텔의 공식 명칭은 아쿠아 팰리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위조 서류에는 아쿠아 팰리스로 오탈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팰. 다시 한번요. 팰.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 수료증,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이미 판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식 교수님, 이미 저 조민 씨의 호텔 인턴십 서류는 가짜인 게 법원에서 판정이 났고, 추가로 이제 조민 씨가 기소돼서 이게 어떻게 호텔 인턴십이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는데, 보니까 일단 아버지 PC에서 발견됐어요. 조 전 장관이 직접 가짜 인턴서, 호텔 인턴서 증명서를 만드는데 관여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또 오타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팰리스라고요? 아쿠아 팰리스. 실제는 이건데 조 전 장관은 아쿠아 팰리스라고 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민 씨가 기소가 추가로 됐잖아요. 그래서 조민 씨 공소장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제출받아서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정경심 교수도 대법 확정 판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이미 1심에서는 실형 이전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 이번에 조민 씨가 추가 기소되면서 공소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니까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셈인데요. 재밌는 대목이 이제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 하나가 오타가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찍은 것으로, 자기 컴퓨터에서 만든 것으로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실제로 가짜라는 것이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왜 오타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팰리스를 맞춤법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쓴 가짜가 맞는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표기법상 역시 이 교수, 서울대법대 교수. 맞춤법에 정확히 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쓴 거에 맞춤법에 맞다. 팰리스가 맞는데 그 부산의 그 해당 호텔은 맞춤법에 맞지 않게 팰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공식 명칭이. 아 그러면 호텔 이름이 맞는 거죠. 팰.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했으면 자기 공식 직인이 있고 서류가 있으면 자기들이 쓰는 공식 명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냥 아쿠아 팰리스만 생각하고 맞춤병으로 쓰다 보니까 잘못된 오기를 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강남에 가면 팔레스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로 안 쓰게 다행이죠. 팔레스 호텔 아직 있어요? 없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진 걸 잡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제3자가 가짜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저런 식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고, 저 실수가 검찰의 아주 치밀한 수사에 의해서 발각이 난 거죠. 제가 볼 때 아주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이 쓴 게 표기법상은 맞는데 실제 부산의 그 호텔은 팰리스를 쓴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인턴서가 진짜 호텔에서 발급된 인턴서라면 팰리스라고 적혔겠죠. 근데
야, 이걸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 조 전 장관이 팰리스로 해서 이거는 위조가 된 건데 조 전 장관이 직접 PC에서 가담됐다. 그리고 그 인감을 호텔 관계자에게 받아서 찍었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 재판에서 호텔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유죄로 입증이 된 바 있죠? 김 검사? 예.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다 유죄로 가짜 인턴십 확인서로 됐잖아요. 네네. 이게 너무 똑똑해도 탈이네요. 왜냐면 그냥 팰리스하고 팰리스 썼으면 좀 약간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7대 허위 스펙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보자고요. 이제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턴십 확인서 할 때는 욕을 하잖아요. 아까 팰리스 호텔에게 우리 딸이 사실 인턴 안 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인턴 했다는 거 좀 하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해주는 거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서울대 교수연구소에서 본인이 작성을 합니까? 그리고 내용도 본인이 적어요. 하고 법인인감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연구실에서 작성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팰리스를 잘못 쓴 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를 쓰는데 명백한 거 아닙니까? 유죄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증언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나는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일단 중요한 건 조미 씨는 그 아쿠아 팰리스 호텔에서 인턴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왜 컴퓨터에 이 뭐 인턴십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 파일이 들어있는지. 근데 이게 왜 거기 있어? 그렇죠. 근데 지금 법학과 관련된 교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방법이 없다 하면 이 정도로 인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허위 스펙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누가 인턴십을 안 했으면 했다고 작성을 해달라고 그 기관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정경심 교수 조국 부부는 자기들이 써요. 컴퓨터로. 컴퓨터 써가지고 도장을 얻든지 아니면 도장을 유지하든지. 그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그 전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학부모로서 뭐 인턴십 확인서 이런 정도는 누구나 허위로 발급받는다 하는데 일반적이도 아닐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 한두 장 발급받는 경우에도 기관에서 받는 것이지 부모가 직접 위조해서 작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형사법 교수가 이렇게 하면 이건 분명히 문서 위조죄가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입니까? 그렇죠. 사문서 위조죠. 뭐 공기관이면 공문서 위조가 되겠지만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관으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겁없이 너무나 많은 허위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거침없는 거 아닙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조국 전 장관이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기억을 좀 돌려 보니까 4년 전에 다 봤던 기사들이더라고요. 4년 전에 2019년도에 조국 민정수석이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상당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게 많은 이제 검사들의 이제 검찰의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인정됐기 때문에 어머니 조미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지금 수감 중이고 아버지도 관련돼 가지고 한 2년형을 1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시 또 이렇게 드러난 이제 회자가 되고 우리 언론에 밝혀지는 거는 이게 보도가 되는 거는 조미 씨를 또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인데 그렇죠. 기소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과정 자체가 보면 이제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의 검찰이 반성문을 요구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가 특히 입장을 내죠. 반성하는 입장을 냈는데 검찰 관계자가 또 기자를 만납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부족하다. 상당히 모욕을 줬지요. 그 기소한 날 제가 우연치 않게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의 전직 의원을 뵀어요. 만났더니 그분이 따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검사들 나도 이해 못하겠다고.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고. 그분 제가 뭐 실명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 공소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조미 씨 문제 있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년 전에 했어야죠. 4년 전에 어머니 기소할 때 기소할 수 있었어요. 다 놔두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기소해서 다 지금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반성문 제대로 쓰면 봐줄 것처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가기관이 제대로 수사하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검찰권, 공소권을 너무 남발하고 남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외에도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민 공소장에 이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저자로 이름을 등재했던 것과 관련된 이른바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008년 8월에서 9월 조민 씨가 일단 독후감을 냅니다. 그리고 선인장 장미를 키우며 찍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의 수초에 물을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제3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 중 하나가 식물 사진 보내고 논문 저자 등재. 허위스펙이라는 거죠. 매섭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 씨의 7대 허위스펙,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부산 아쿠아 팰리스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당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인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키스트 인턴 경력, 동양대 표창장 등입니다. 저도 이 논문을 써봤지만 이 조민 씨가 썼다라는 논문을 보면 전주혜 의원님 상당히 전문적이고 학술적이고 매우 어려운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조민 씨가 아무리 영특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나이에 이런 논문에 제3저자로 등재를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때도 제기됐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선인장 사진 보내고 등재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선인장 사진도 보내고 또 뭐 독후감도 또 뭐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3저자로 지금 등재가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어떤 논문은 좀 1저자로 논문이 또 등재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 제목이 1저자로 등재된 건 네.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이노스 유전자의 다양성이고 제3저자 논문에는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 생물학적 탐지 실습.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 소리인지 굉장히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그러한 그 논문에 뭐 1저자 내지 이제 3저자로 된 것이 뭐 이런 것이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합격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조국 장관에게 유죄가 선고가 되고 또 정경심 교수는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죠. 근데 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 뭐 부모까지 기소를 하고 조민 씨까지 기소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냐 이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만 그 숙명여고의 그 쌍둥이 자매 사건을 보면 아버지도 처벌받고 결국은 이 자매도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누구는 그 뭐 부모만 기소가 되고 누구는 또 어떤 그런 자녀까지 다 기소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뭐 과하다 저는 이런 평가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앞서 한미수 대변인의 지적이 일리 있게 들리기도 했는데 그때 기소하지 왜 4년을 끌다 지금 기소하냐 이른바 검찰이 기소를 두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 것이 좀 드러난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사회적인 공감대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을 해서 기소 여부를 뭐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다시 한번 7대 스펙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 이미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또 이랬어 굉장히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입시의 공정성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조국 교수의 사건이 이러한 것을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걸 다투잖아요. 지금 조국 교수가 지금 2심 항소심에서도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정말 조로남불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조국이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 불륜이냐 이런 정도로 본인의 그동안의 SNS를 통해서 했던 그런 말과 너무 이제 상반되는
이런 행동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도 안 하고 계속 또 다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분노감을 좀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다시 볼 때마다 저는 이 공소장을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정말 볼 때마다 놀랍고 이슈의 공정성과 어떤 교육의 공정성을 좀 일깨우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뜨거운 소식 주인공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어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돌아가면서 골고루 치열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김회재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는데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있었던 어떤 국회 설전 중에서 이른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어떤 설전이었길래 들어보시죠. 지난 6개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20명이라고 하는 걸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의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재 의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증거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걸 김회재 의원 본인이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경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 그 발언에 경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했던 논쟁이었고 어제 늦은 시간 설전 중에 명장면으로 꼽혔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김회재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증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의원님이 그 20명 명단에 속해 있는데 이런 질문을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설전이었어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보면 물론 김회재 의원은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 애결위에서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또 그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돈봉투를 받은 수수한 사람으로 이름이 일단 공개된 사람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법무장관 물어보는 것은 적어도 그 질문만큼은 본인의 재척 사유로 생각을 해서 회피했어야 됐다.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확히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내지는 이제 사건에 대한 피내사자 수준으로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당신 내 거 진짜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라고 따져 묻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상황을 보면 애결위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저렇게 꼬박꼬박 물어보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그 국회의원의 윤리적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매선 또 질문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렇게 번번이 논리적으로 당하고 도덕적으로 당하고 그다음에 말을 하는 솜씨에서도 좀 밀리고 이러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저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 정기국회 열리고 이제 애결이 계속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런 모습이 어제 하루의 모습은 아닐 것이고 아마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란이 이제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회재 의원이 그 의혹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부적절하다라는 의견 주셨고 그럼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한 장관과 김회재 의원의 설전 중에 서로 이제 발언에 경악을 했다라고 하면서 한 장관이 이렇게 했어요. 지금 김회재 의원이 질의하는 것을 본인의 방어로 삼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법사위라면 또 모르겠어요. 법사위라면 특히 이제 자신에 대한 게 아니고 동료 의원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증거가 있냐 이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통상 본인이 안 묻고 주변에서 물어봐 주긴 해요. 그렇죠. 제3자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산결산위원회인데 생뚱맞게 나와가지고 나에 대한 증거가 있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증거 있으면 밝혀봐라.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해야 하냐면 검찰 가서 조사받는 자리에서 해야 할 얘기를 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나와서 자신의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고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회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형적으로 뭐 있어서는 안 될 얘기를 이제 본인이 한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조응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도 주목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9명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해라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직접 수사에 관해서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예.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사실만만해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저 조응천 의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수긍한 경우도 있군요. 조응천 의원은 정말 저 말할 자격이 있었죠. 여당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이상하리만큼 단일 대우를 이루면서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그 장본인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가운데서 유일 거의 몇 안 되는 소신 발언을 했던 사람이 조응천 의원이었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법 체계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통과됐을 때 이 사법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 있는 점, 정말로 범죄자들이 감옥에 가지 못하는 점, 그러니까 특혜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자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당시에 조응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소신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조응천 의원의 저런 발언에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 역시도 당연히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반대를 했던 분이고 다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권들을 약간씩 확대하면서 일선의 어떤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탈출구들을 조금씩 마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대화들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문제를 지적했던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저기 수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님, 김회재 의원도 한 장관의 검사 선배고 조응천 의원도 한 장관의 검사 선배네요. 저분이 뭐 선배 후배 안 따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민주당 의원이라 하면은 일단 적대시부터 하고 봅니다. 저 영상을 보면은 조응천 의원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 건 저도 압니다.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일단 민주당 의원이지 하니까 바로 반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나는 그런 말 자격이 있습니다 하니까 약간 뒤로 물러섰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부분을 지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지난 정부에 국회 절차에 따라서 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행령 통치죠.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모두 이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 되돌려놨습니다. 근데 국회 입법권이랄지 삼권 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에도 부메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도 그냥 잉크가 진짜 마르기도 전에 다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역사를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역대 보수 정부도 다 추진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다 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폭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건식 교수님 얘기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판판 이기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다소 좀 격하고 언제나 참지 못하는 불끈불끈하는 성격들,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도 오래 하고 국회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만 국무위원 중에 질문 도중에 저렇게 끊으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하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께서 정치를 하시던 뭐 다른 어떤 역할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등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런가 하면 최근 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에게 뭐 특혜 환매가 이뤄진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던 라임 재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금감원이 라임 자산 운용을 재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에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 한마디로 서민을 등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핫한데요. 들어보시죠. 누굴까요? 자, 정율성, 홍범도를 두고 어제 민영배 의원,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과 박민식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뭐 처음부터 다 설전입니다.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사업이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아니,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아니, 감사원이 아니, 감사 요청을 하려면 아니죠. 헌법 위반이라고 감사 요청하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걸로 지금 용인을 해야 김일성 됩니까? 기념관이 아니고 공산주의자세요? 보훈부 장관님이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의원님 색깔론 하시는데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역사를 역사대로 봐야 된다라는 보훈부 장관. 공산주의자냐라는 민영배 의원. 상당히 흥미로운 설전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둘 설전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제 논리의 근거가 박약하니까 좀 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그런데 정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이상 뭐 이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율성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결국 중공군에 참여해서 1.4부 때 다시 쳐들어왔고 또 북한의 군가 작고하고 중국의 군가 작고했고 그러면 그거 말고 우리가 왜 우리 어떤 40억 이상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어야 하는지 그 명분을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이 없잖아요. 뭐 중국과 우호를 위해서? 그러면 중국과 우호를 위해서는 모택동 기념관 설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중국 관광객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정일성을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광주까지 가서 그 정일성 기념 공원을 보려고 할까요? 그 전혀 이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왔는데 멋 모르고 해왔다고 한다면 그걸 중단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노태우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뭐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다 정일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에요. 또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승복해야죠. 그걸 가지고 자꾸 색깔 뒤집어 씌우기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억지로 이걸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중지하는 게 맞죠. 자, 이제 감정적인 대목도 주고받았어요. 민영배 의원이 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공산주의자냐라고 묻자 또 박민식 장관은 의원님의 운동권식 마인드가 낡아빠진 거다. 왜 색깔론 뒤집어 씌우냐라고 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김재섭 비대위원님 감정적인 언사도 오고 갔지만 민영배 의원 생각은 아무 문제 없는 정율성 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왜 정부 장관이 나서냐라는 문제 제기가 근본적인 이야기고 박 장관 얘기는 이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부르는 게 왜 색깔로냐. 오히려 지금 이념적으로 더 씌우는 게 민영배 의원이다라는 반박이었어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정율성 기념공원을 만드는 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명백하게 한국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희생에 어떤 부역을 했던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바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반해서 지방자치의 어떤 자치권도 인정이 되는 것이지 헌법을 넘어선 자치권은 애초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리고 굉장히 그 민영배 의원의 말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저걸 광주의 문제로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광주 이야기를 꺼내면서
뭐 광주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태도로 했는데 아무도 광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정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광주의 문제로 가져와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폄하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비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뿐만이 아니라 뭐 이응로 기념관이라든지 뭐 윤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념 사업들이 광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 바로 잡아야죠. 이것은 그 사람들 개인의 어떤 공산주의 이력이나 아니면 북한군 체제에 협력했던 문제들을 지적하는 거지 전혀 광주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갑자기 광주의 문제에 들고 나온 것이 저는 굉장히 논점을 흐리고 오히려 더 나쁜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 헌법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부여된 장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민영배 의원의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광주 언급하면 안 된다. 자, 한민수 대변인.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강기정 시장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율성 이 사업 자체가 잠깐 나온 것처럼 노태우 정부 88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시작을 했고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국내까지 와서 이제 뭐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평가를 받고 이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안문 이 광장 보루죠. 보루에 막루에 올라가가지고 막루 올라가서 중국 인민군 사열을 받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서방 우방국들은 불쾌함을 표시했지만 저는 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문사 있을 때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이 저런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럴 때 퍼졌던 군가 중에 하나가 정율성 씨가 작곡했던 군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쭉 이어져 왔고 그 노래제인가요? 음악제는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전에 우리 김재수 의원도 얘기했듯이 밀양에 가면 약산 김원봉 의열공원도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강경한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조선인민군, 북한군의 창시자다 이런 비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저는 이 공원이 광주에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이미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랄지 무슨 이념 전쟁이랄지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이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서 그 공원 하나 있다고 누가 가가지고 와 정율성의 공산주의에 난 배워야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거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분을 두 사람이 그 한중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좀 관광객이 온다면 더 한중 우호의 협력 차원에서 더 올 거라고 봅니다. 강기정 시장이 또 비판하고 박민식 장관은 끝까지 이제 반대하겠다고 하면은 전 두 분이 만나서 토론도 좀 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상대방을 좀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도왔던 바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입니다. 이른바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씨의 아주 오래된 26년 직위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늘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10년도 넘게 연락이 안 된 인물이다라고 이 측근설 혹은 연루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의혹 재판에서 터져나온 증언.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가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근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비선 실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김인섭 씨의 26년 직위인 A씨,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가 어제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에요.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성남에서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 그러니까 비선이죠. 비선은 김인섭이란 말이 통용됐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이 김인섭의 26년 직위인 A 대표가 비선 조직과 공적 조직으로 표기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선 조직은 김인섭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이 증인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인섭은 이 대표 측의 비선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김인섭은 정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곁에 정진상을 꽂아준 사람이다 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검찰이 진술 내용이 모두 사실이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다, 사실이다 라고 이 A 대표는 진술을 했습니다. 백현동의 그 부지의 파격적인 용도 상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특혜를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바로 백현동 의혹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등기까지 안 되고 있는 이 옥벽 아파트가 지금 세워졌다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인섭 씨가 위치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김문식 실장님, 네. 이 26년지기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의 증언이 충격적인데, 일단 이 대표 측은 뭐 측근설, 특혜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비선 실세였다, 뭐 이런 증언을 한 거죠, 어제?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범죄 혐의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뭐 모른다, 또 과거 사람이다, 연락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분이 나와서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장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을 나와서 진술한 것은 여기 김광선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증거 능력으로 완전히 그 자체로 그냥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사실 굉장히 새로운 내용인 것이죠. 여기저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만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200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이른바 그 시행업자의 노비스트로 취직이 되면서부터 이 백현동 사건은 용도 상향이 되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가 빠지고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고 이러면서 수천억 이상의 특혜를 받다는 게 이제 검찰 측 시각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저 증인으로 나온 분이 지금 진술한 내용이 뭐냐면 당시 정진상 실장과 김인섭 당시 이 대표와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로 김인섭 대표라는 사람이 옥중에 있을 때도 정진상 실장이 자주 면회를 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에 제시한 당시의 김인섭 대표의 옥중 서실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정에서 저런 진술을 하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정말 김인섭 씨와 정진상과 그 고리를 매개로 한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관련이 충분히 정황상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장에서 진술, 이게 계속 미뤄지는 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렇게 중대한 사건에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부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또 어떨 때는 변호인이 와서 사퇴하고 나가서 소리 지르고 또 어떨 때는 와가지고 국선 변호인이 있으니까 사선 변호인이 안 됐다고 또 미뤄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재판에서의 증인의 진술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또 소란 때문에 방해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게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사법방해의 어떤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는 이미 백현동 의혹 건으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그간 이 김인섭의 이 백현동 의혹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반박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 2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하신 분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 대장동 했던 것처럼 김인섭 씨도 뭐 잘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그 증인은 김인섭 대표가 다른 건으로 구속돼 왔을 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가 특별 면회를 자주 갖고 백현동을 논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부인과는 이 증언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 증인은
정진상 씨가 과거 수감 중이던 김인섭 면회할 때마다 특별 면회를 하고 백현동 사업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2016년 1월 오늘 정진상 등이 면회를 왔다. 이게 어제 공개된 김인섭 씨의 옥중 편지예요.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골치 아픈 일에 대한 내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증인은 사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의미한다. 골치 아픈 일은 형수사건이다. 얼마나 가까웠는가와 관련된 검찰의 추궁이죠. 그러자 증인은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백현동 건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와서 논의하고 이 대표의 골치 아픈 일, 형수사건도 와서 김인섭 씨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였다라고 증인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남시장 선거도 김인섭 씨가 살뜰히 챙겼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인섭 전 하우징 기술 대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선거 캠프 사무실 입주 2달 전부터 월세 450만 원을 자기가 빌렸다. 잡아줬다는 거죠. 어제 재판에서 이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 입지 좋은 사무실을 선점해뒀다라고 증인은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이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와 김인섭 씨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인섭 씨 26년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저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저렇게 정진상이랄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작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아마 공격이 있을 건데 아마 저건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얘기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면회는요. 친하면 한 번 정도 가요. 근데 여러 번 가는 것 자체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저 내용 중에 봐봐요. 특별면회를 갔는데 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형수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의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인섭 씨와 정진상 그리고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저 부분 자체를 보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2010년 이후로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했는데 왜 김인섭 씨가 선거 사무실을 본인이 마련하고 왜 450만 원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비서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에서는 대북송금이랄지 백현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유가 저런 증거랄지 저런 진술이 굉장히 이제 확보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인섭 씨가 사실은 뭐 비선 중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급 로비스트였다는 얘기가 성남에 다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면을 하면서 이제 백현동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 김인섭 씨의 옥중 서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26년 지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진상과 김인섭이 엄청 친한 사이였고 둘이 또 얼마 동안 기간 내에 뭐 100번 이상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현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백현동, 뭐 대북선거를 보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뭐 정진상, 김용, 이화영, 뭐 김인섭. 그래서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일의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은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측근에서 끊어진다는 걸 보면 이건 좀 상당히 의도성이 있었지 않았느냐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 의혹은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시각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뿐 아니라 백현동 일당 그 로비스트도 사실은 이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어제 재판에서 증인은 그런 식의 증언을 한 셈입니다. 이 대표 측은 전혀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김인섭 씨와는 무슨 사이예요? 내용이야 저도 잘 모르죠. 예. 대표가 2006년도에 지방선거 떨어진 선거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고 10년의 일을 했나요? 모르겠네요. 그 뒤로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뭐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 보도를 보니까 성남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한 뿌리를 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성남의 공무원이랄지 많이 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 A 씨라는 분이 증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검찰이 대개 백현동과 쌍방울 그걸 송근 특검인가요? 그거를 자신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건 전 달라요.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분들 뭐 후배들이 많으니까 통화해 보면 자신 없답니다. 자신 있으면 그 두 개를 병합을 하고 묻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언론에 기사 풀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회기관에 영장 좀 제발 좀 쳐달라고 당당하게 가서 영장 신심사 받겠다고 하는데 영장 못 치고 있었잖아요. 못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 없는데 언론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법정에서 이런 검사들이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냐.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미안합니다만 이 검찰이나 검사들이 좀 안쓰럽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아니 좀 기시감이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한동안 유동규 씨하고 도대체 정진상, 김용은 무슨 관계냐 한 10몇 년 전에 술 먹은 얘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그 희한한 사장도 있었죠. 저는 뭐 엊그제 먹은 술 주정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있는데 15년 전 어떤 술을 먹었는지 그 술병 이름까지 기억하는 사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또 검찰이 밝혔어요. 그런 거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지 마시고 백현동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주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배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지금 대표 측에서는 이건 분명히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으로 문건이 8번이나 내려왔고 대통령 주재 회의를 5번이나 3번인가 5번 저도 헷갈립니다. 했고 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있었다는 게 반박이잖아요. 그럼 검찰의 입장이 다르면은 그 배임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든지 그걸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 전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계속 불러내서 친했다, 뭐 돈 내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죄로 지금 어떤 특혜를 줬습니까? 그리고 그 김인섭 씨한테 뭐 200억 원의 특혜를 주면서 그 절반이 정진상 씨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시장 측으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다 빠져버렸어요. 한참 보도에 나오다가. 그럼 그건 또 뭐가 됩니까? 저는 뭐 이게 필요하니까 재판정서 검사가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그런 일들이 김문기 전 사장은 무슨 관계였냐, 유동규는 무슨 관계였냐 계속 가다가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빠져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정말 모욕 주기 위해서 국정에서 어려우면은 계속 검찰은 어떤 정치적 노림술 갖고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언제 검찰에 갈 거냐를 두고도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4일에 오라는 입장인데 이 대표 측은 4일에는 안 간다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11일, 15일 아직까지 줄다리기 중. 한동훈 장관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대표께서 24일이나 26일 그때 좀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검찰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소환하니까 뭐 이 전략자듯이 언제 나가겠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장관님 지금 되는 문제라고. 일반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지금 장관님 제가 예결위 장관님 도대체 좀 왜 들어보세요 좀.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들어보시라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학적인 수치가 말해주고 있는데 1 더하기 1은 100이다. 이건 괴담선동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항쟁에 나설 때다. 야 비판에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 전남에 왔습니다. 국민을 대리해야 될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 애국가를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일본이 몇 푼의 돈이 아까워서 핵 폐수를 세계인의 우물에 갖다 버리는 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국민을 위해서 목소리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동해가 아니고 일본해에서 군사합동훈련했다고 발표하고 왜 입도 뻥끗 못하는 것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고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야당에선 왜 이 일본한테 제대로 말을 못하느냐라고 집중 공세하고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대표가 언급한 이제는 애국가도 동해물가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까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는 안 되니까 또 친일 죽창을 들고 나왔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참 그 민주당이 선동한다, 뭐 괴담 유포한다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저 장면은 누가 봐도 선동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대중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마치 일본 편을 다 들어서 뭐 일본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어떤 저런 표현까지 굳이 써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고, 뭐 그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말로는 목포로 갔다고 하는데 저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 민생을 챙기겠다, 우리 국민을 챙기겠다 하겠다 하는 민생 정당을 표방하는 야당 대표의 말이 저래서는 됩니까? 저는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그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는 일본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일본 주권에 따라서 방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가질 때 이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은 그냥 계속 불안해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불안할 겁니다. 자, 일본이 우리 뭐 일본해로 바꾼답니다. 전혀 지금 국민의 불안감을 어떤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저 오염수 방류권을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겠다라는 게 너무 다분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입으로 민생을 이야기하더라도 저런 태도로 산동선을 계속 선전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주말에 수산물 판매량 같은 것들을 따져보니까 예년과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계속 지금 불안 조장을 하고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런 거는 아무리 뭐 야당이라지만은 야당 대표로 정치인으로서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또 김재섭 여당 전 비대위원의 발언 나란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정치 중립 논란 발언, 어제 야당 의원과의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소영 의원과 원희룡 장관의 설전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해서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왜 못하시죠?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뭐 차출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광어와 다랑어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연수원은 저보다 2기수 선배. 그분은 워낙 검찰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고 저는 바닥에서. 저는 이제 광어, 그분은 다랑어. 뭐. 차출론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 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수도권 위기론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미 저희 당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여당의 주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먹히면, 수도권에서 그게 먹혔으면 저희 수도권 지지율 자체가 위기는 아니겠죠.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뭐 태풍의 비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